한국은 고용 참사를 겪고 있고 경기는 하락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경제 원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시장 수급 논리를 무시한 파리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자, 더 큰 문제는 지방 집값은 끝없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월 주택거래량 지표도 나왔더군요. 네네. 네,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거래량이 이제 사실은 3월 달에 실제로 그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많은 매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4월부터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7월 들어서 사실 3개월 만에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양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특징 자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의 규모를 보더라도요. 다만 거래량 규모가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있는데요. 3월 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2만 한 4천 건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예전에 있어서의 거래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상태에는 약 한 1만 한 1,700가구 정도 7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비해서는 한 13%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 약 한 51%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시장의 하나의 추세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거래가 많아야 집값 오름세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이 거래량 가지고는 집값 오르는 양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환환기에 대부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가격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런 현상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매물 잠김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는 주택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대기 매수를 준비하고 있던 대기 수요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가격 하락 시점에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실제 그 시점이 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다시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팔려고 하는 매물 자체를 회수하는 현상까지도 지금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장치에서 거래량은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가격은 호가 중심으로 해서 혹은 급매물 처리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 3주 사이에 있어서도 수원대의 변화를 보이는 곳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격 상승이 일시적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전반적인 그 상승세로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누적 상승률이 지금 강북이나 강남 할 것 없이 10%에서 15% 사이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향후에 있어서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들도 지금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추세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상승에 대한 다소의 피로감도 있는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 폭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최근에 어떤 이사철 되는 시점까지 된다면은 다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겠지만 전반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발언 이후에인가요?
서울 집값이 오름세라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 4구가 아닌 비강남권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강북의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강남과의 격차 메우기, 뭐 갭 메우기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폭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두드러지는 곳이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런 이 외에도 은평구라든지 네. 노원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연신내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사실 보면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그렇게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던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GTX라는 수도권 광역 철도망들의 확충 가능성과 함께 실제로 기존에 있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힘입어서 사실 노원구 쪽에 지금 연신내주를 중심으로 하는 은평구 쪽의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지금 노원구 쪽에 있어서는 광운대 근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복합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GTX-B와 관련 광역 철도망들의 어떤 확충 소식과 함께 굉장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남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갭 메우기를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바는 강남은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격차 벌리기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쟁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사실은 서로 상호간의 경쟁을 하는 부분의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강북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강북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공약으로 사실은 선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추가적으로 강북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상황들이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서 강남과 강북이 서로 경주하듯이 가격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강남권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마포, 성동, 노원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 묶였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거는 정부의 그런 집값 안정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사실은 몇 번 출연을 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제가 아마 50점을 이야기했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수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만 많이 이제 몰입을 하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확충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다소 실패에 가깝지 않느냐. 그것도 지금 사실은 대책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난 상태고요. 또 상당히 많은 보완적인 대책까지 포함이 돼서 세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가격에 있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이런 쪽에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정부가 목리 부리듯이 지금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규제 중심의 기조를 자꾸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리 대책이 시행된 지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식의 저희가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까 단기냐 이게 상승의 전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을 때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자꾸 노무현 정부 때와도 같이 판박이처럼 자꾸 또 이제 연상이 같이 맞물려서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저도 이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은 또 많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기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악재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국내 경기 상황이 사실 좋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해외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나라들에 있어서 국가들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하락세로 지금 전환된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국내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 인해서 가격 부분이 어느 정도 억눌려 왔던 부분들이 있고 실제 있어서 지금 서울 중심에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많은 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어 가면서 지방에서부터 또 서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수요들도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여부를 떠나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다소 무모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지금 뭐 강남권의 거래량 감소라든지 또 다주택자를 겨냥한 여러 대책들 가운데서도 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부의 대책에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정부가 원했던 사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사실은 활성화하도록 유도한 것은 어느 정도 규제에 의한 거지만 유도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도모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물 잠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즉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4년 혹은 8년 동안의 주택을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중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량들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물론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임대 주택을 갖다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지금 시급한 수요들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물량 부분에 대한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부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대책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촉매제 역할을 누가 했냐라고 봤었을 때 얼마 전까지 옥탑방에 사셨던 박원순 시장의 강북 투자 계획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 발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지나친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마치 대선 출정하는 어떤 공약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정비와 각종 사회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엿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서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폭발력, 즉 가격 상승의 여러 가지 여지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점 또 묘하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려는 또 위축되었던 거래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떤 여의도 용산 개발과 함께 강북 개발의 청사진이 나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시장에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고 철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했던 의정부라든지 우이동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전철의 실패 사례와 유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끌고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만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결국은 강북에 있어서 가격 상승에 커다란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마도 틀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북을 살려서 강북에도 살고 싶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인데 이러다가 뭐 덩달아서 강북 집값을 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강북 집값 상승도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결과고요. 정부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강북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므로써 서울 강북과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켜서 고루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발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남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여지 에너지에다가 강북에 있어서도 상승 격차 메우기로 인한 상승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서울 전체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개발 중심의 어떤 활성화 시장으로 끝없이 달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의 중앙정부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해야
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느냐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굳이 박 시장께서 나서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의 경우에서는 강북, 강남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지금 그렇게 상당히 이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꼭 불을 붙여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걸 장밋빛만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00을 얘기했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거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철도 사업, 철도 인프라 같은 경우도 민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훨씬 더 그 시기라든지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개발 계획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지금 냉정하게 본다면 말이죠. 저는 설레임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북에 계신 주민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박 시장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서울시정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최근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박 시장이 강북이 뒤처진 어떤 발전 상황 단계를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정력을 쏟고 그쪽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마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강남과 강북이 균형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월말쯤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투기 지역을 추가로 더 지정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전체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1개 군가요. 지금 그쪽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12개가 지금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투기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우에서는 주가담보대출을 사실은 받기가 힘들다는 점과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1인당 그러니까 차주별로 세대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그것을 세대별 대출로 해서 대출 자체가 제약된다는 것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투기 과열 지구의 강력한 효력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기 지역의 추가 지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어떤 효력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규제로서의 효과적인 어떤 그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그런 투기 지역 추가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과 규제에 자꾸 대결 구도로 이 정부 들어서 가는 것 같아서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기던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상처뿐인 영광이 되면 다행인데요. 사실 정부가 정책을 실패하고 나면 정부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크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상처를 입는 쪽은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킨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측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과의 그러한 어떤 경쟁 구도로에서 벗어나서 서민들이 정말 주거 안정이라는 기대감 속에 조금이나마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고집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분에 있어서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패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보시고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들이 모두 다 반겨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정책의 보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